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초록 아지매입니다. 약 먹으면 안 된다. 제2장. 의료는 90%의 만성병에 무력하다. 대량 학살이 이루어지는 병원. 현대의학은 시신교이다. 가이드라인. 악마의 지침. 작성의사 90%의 그에게 기부금 전달. 가이드라인은 돈으로 날조한다. 현대의사의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작성하는 걸까? 표면상으로는 일본 후생노동송, 의학자, 제약회사 등 관, 학, 업의 삼위일체가 작성한다고 한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둘러싼 암거래가 엉뚱한 일로 백일하에 드러났다. 대사증후군 검진제도도 스캔들로 분출한 것이다. 이 제도는 표면상으로는 국민 건강 향상과 의료비 삭감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정체는 국민 2사람 중 1명을 호출하여 강제로 건강진단을 받게 하는 제도였다. 그런 식으로 약 3,060만 명을 병원에 보내서 약물을 장기 투여한다. 실로 엄청난 대사증후군을 둘러싼 업무다. 이 업무의 목적은 건강한 사람을 환자로 만들어 약물을 장기 투여해서 돈을 버는 것이다. 메이저 제약회사의 교모하고도 악랄한 조작이었다. 업무의 수행에 사용한 것이 바로 대사증후군 건강진단 가이드라인이다. 건강진단 기준 작성에 관여한 것은 비만학회와 고혈압학회 등의 교수다. 대사증후군 건강진단의 진단기준은 한마디로 말하면 엉터리다. 예를 들면 고혈압은 1945년으로부터 계속 최대 혈압 180이 이상이 고혈압의 진단 기준이었다. 대사증후군 건강진단 직전에 무려 130까지 내려갔다. 장애물이 낮으면 건강한 사람도 고혈압으로 날조된다. 그러면 의사는 당당히 강압제를 처방할 수 있다. 강압제의 판매는 급증하고 의사도 병원도 제약회사도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야말로 대사증후군의 업무라 할 수 있다. 한 가지 일을 보면 다른 것도 알 수 있다. 이 수법을 보라. 가슴둘레, 체중, 콜레스테롤 수치, 혈당치 등등 대사증후군 대책을 구실로 건강한 사람을 환자로 만드는 악랄한 속임수가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에 계획되어 있었다. 후생노동성 의학계 제약회사의 유착. 인사이더지는 지침의 흑막을 고발했다. 후생노동성 의학계 제약회사의 유착이다. 일본판 대사증후군의 기준을 만든 장본인은 일본 비만학회와 일본 동맥경화회를 좌지우지해온 마스자와 유지시다. 그가 2003년까지 교수를 역임한 오사카대학 의학부 제2내과의 장학기부금을 조사해보니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 8억 3,800만 엔으로 대부분이 제약회사의 기부금이었다.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낸 곳은 1억 1,600만 엔을 기부한 산쿄다. 이 회사는 일본에서 최대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콜레스테롤 강화제의 제조 판매 회사로 연간 2천억 엔의 매상을 올리고 있다. 이것으로 유착을 확신할 수 있다.
게다가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의 허들을 내려 가이드라인 작성 업무에 가담한 것은 바로 각 학회의 이사들이다.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 검토위원회 조직까지 있었다. 위원장에는 제약업계와의 유착으로 고발당한 마서자와 유지씨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 의원 13명, 옵서버 1명. 그들은 전원이 일본 의료학회의 이사 등으로 높은 직책을 갖고 있었다. 이 명부는 실로 대사증후군 업무의 A급 전범 리스트라 할 수 있다. 작성 의사의 90%의 거액 기부금. 게다가 이어서 경악할 만한 사실이 또 드러났다. 고혈압, 당뇨병, 대사증후군, 사시가지 질환 등 지침 작성의사 90%의 기부금 국공립대 제약회사로부터. 이것은 요미우리 신문의 일면 특종 기사 표제어다. 요미우리 신문은 전국 50개 국공립대학의 과거 5년간 의학부 임상의사가 받은 기부금의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49개 대학에서 공개한 답변은 놀라웠다. 한 대학은 충분한 정보가 없었다. 그래서 48개 대학의 데이터를 토대로 암, 고혈압, 당뇨병 등 주요 병의 지침 가이드라인 40가지를 취재했다. 작성에 관여한 의사 276명의 연간 기부금 수령 상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80%에 해당하는 240명이 지침이 만들어진 해까지 3년 동안 각각 병의 치료약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부터 교수 또는 소속 강좌 앞으로 기부금을 받고 있었다. 즉 일본 전국의 의사들이 치료법 지침서로 삼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작성한 의사들의 약 90%가 이익 당사자인 제약회사로부터 현금을 받고 있었다. 교수 한 사람에게 3억 엔이 넘는 뇌물. 가장 구체적으로 유착이 발견된 건 대사증후군 관련 교수들이었다. 대사증후군의 정의와 진단 기준의 작성위원회 멤버 가운데 국공립대학의 의사 11명 전원이 2002년부터 2004년에 걸쳐 3년 동안 고혈압 치료제 등의 제약회사로부터 합계 약 14억 엔의 기부금을 받았다. 2004년 발매한 고혈압 치료 가이드라인에 참여한 9명의 의원 전원에게 2002년에서 2004년 동안 합계 약 8억 2천만 엔, 2007년 동맥경화성 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에 참여한 4명의 위원 모두에게 제약회사가 3년 동안 합계 약 6억 엔의 기부금을 주었다. 비만학회 회장이었던 오사카대 명예교수 마서자와 씨에게는 3억 엔이 넘는 거액이 기부금으로 입금되었다. 요미우리의 지침을 작성한 의사에게 기부금, 전단기준, 신뢰성은 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유착의 큰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다. 이래서는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의 타당성도 의심받을 것이다. 백의의 노예. 이권의 거대 신전에 무릎 꿇고 절하는 의사들. 의사도 약사도 부작용을 모른다. 다무라 도요유키 교수는 의대에서는 부작용을 가르치지 않는다. 의대에서는 부작용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놀랄만한 정언을 했다. 의사는 올바른 약물요법을 실시하기 위한 지식이나
마음가짐이 전혀 없는 상태로 대학에서 방출된다. 그리고 대량의 약물 투여와 남용을 태연히 행하며 멋진 건물을 몇 년 내에 세웠는지를 경쟁하는 의사의 세계로 아무런 의심도 없이 들어간다. 덧붙여 약사도 마찬가지라고 하니까 구원의 길이 없다. 약사도 약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약의 부작용, 사고 같은 결정적인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후생노동성에서 약을 허가하는 담당관은 다름 아닌 약사이기 때문이다. 훌륭한 뇌물. 개는 먹이를 주는 주인에게 꼬리를 흔든다. 의사는 먹이를 주는 주인에게 아첨한다. 현재 의사는 눈이 뒤집힐 만큼 거대한 의료 이권이라는 미끼에 걸려 길러지고 있다. 그들은 자신을 속박하는 주종관계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실로 푸른 하늘에 우뚝 솟은 신전에 무릎 꿇고 절하는 배기의 노예 같다. 치료 지침, 흔들리는 신뢰성. 요미우리 신문은 의사와 기업 자금 유착에 관한 추궁 캠페인을 2008년 8월에 펼쳤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진료 지침 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침 작성자와 제약회사의 금전관계에 관한 규제다. 양자의 관계에 보고 의무나 개시 의무를 부과하여 제한하려는 움직임이다. 그러나 일본은 일부 학회에서 이제 막 검토가 시작되었다고 하니 시원치 않다. 의사는 가이드라인인 이익 당사자인 제약회사로부터 그에게 현금을 받는다. 그리고 제약회사에 유리하도록 지침을 작성한다. 그의 기부금의 정체는 뇌물이다. 요미우리의 독자 조사에서도 90%에 가까운 의사와 제약회사 사이의 유착이 판명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요미우리는 의약품의 과잉 투여를 초래할 위험도 지적하고 있다. 지침의 중립성은 그의 기부로 무너졌다. 의사는 제약회사로부터 그에게 돈을 받는다. 그리고 그들은 약물의 매상 전과로 이어지도록 과잉 투여 지침서를 작성한다. 이것은 악취를 풍기는 대사증후군 기준 스캔들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세상에 드러났다. 매상 전가에 공헌하다. 예를 들면 2000년 미국의 국립연구기관은 고혈압 치료에서 오래되고 저렴한 이뇨제와 비싼 신약의 유효성은 같다고 판정했다. 따라서 이뇨제를 사용하도록 치료 지침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일본 고혈압회의 작성 지침은 고가의 신약을 치료의 축으로 투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미국과는 정반대의 치료법이다. 그리고 이 지침의 작성위원 전원에게 제약회사가 합계 8억 2천만 엔의 기부금을 주었다. 게이오 대학의 시루타 다카오 명예교수는 대학 의사라면 누구나 제약회사와 관련이 있으며 관계가 없는 제3자는 지침을 만들지 못한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말하는 사이에 무심코 실토한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즉, 기업 이권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는 지침을 만들 수 없다. 사실은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이 의사에게 자금을 제공하면 약의 평가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다. 미국에서는 고혈압의 신약 효과에 부정적인 결과를 보고한 연구자의 37%가 기업에서 자금을 받았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한 연구자는 96%가 자금을 받고 있었다. 의사는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내용의 논문을 완성했다. 즉, 조작했다. 요미우리 캠페인은 제약회사에서 받은 기부금에 따라 대학의 약 선정이 좌우된다고 고발한다. 이 공여는 기부뿐만이 아니라 의사를 제약회사 임원으로 추대하거나 고액의 강연료를 지급하는 숨겨진 방법도 있다. 100만에서 150만 엔의 협찬금. 예전에 민간방송에서 제약회사의 영입비에 관한 특집 방송을 했었다. 화면에는 대형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이 모자이크 처리된 모습으로 음성도 변조한 채 인터뷰에 출연했다. 아나운서의 의사 접대비는 어느 정도 사용하나요? 라는 질문에 면허를 가진 젊은 의사라면 하룻밤에 40에서 50만 엔 정도입니다. 라고 선뜻 말했다. 서민 감각으로는 입이 딱 벌어지는 비용이다. 게다가 그럼 대학 교수 정도 되면? 이라는 질문에 100만 엔에서 150만 엔 정도. 나이 드신 분이 많으므로 현금을 직접 건넵니다. 봉투 뒤에는 협찬금이라고 써서 말이죠. 나는 말문이 막혔다. 의사와 제약회사 사이에는 이렇게 금전을 주고받는 일이 일상다반사다. 그러므로 의사와 제약회사 사이에는 막대한 이익이라는 공통 목표가 생긴다. 사신교. 현대의료의 90%가 환자를 죽음으로 이끈다. 약 숭배, 의사 숭배, 병원 숭배, 그 끝에는 지옥. 현대의학대학의 신의 정체, 그것은 사신이다. 라고 멘델존 박사는 말했다. 앞서 소개한 그에 젖서 나는 현대의학을 믿지 않는다. 라는 충격적인 책이 있다. 저자는 미국에서 민중을 위한 의사라고 불렸다. 그의 고발은 신랄하고 현대의료의 폐해를 꿰뚫고 있다. 현대의학대학은 환자의 숭배가 없으면 계속 존재할 수 없다. 환자의 약 숭배, 의사 숭배, 병원 숭배는 맹신을 넘어선 광신이다. 자비로운 미소를 띤 배기의 안내원을 따라 다다른 곳에 두려운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 치료 쪽이 훨씬 위험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사실은 아프지 않은 환자에게도 의사는 충분한 생각을 하지 않고 위험한 치료를 하므로 위험성이 점점 높아진다. 의사, 병원, 약, 의료기기라는 현대의학 구성원의 90%가 세상에서 사라지면 현대인의 몸 상태는 단숨에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미국을 대표하는 양심적인 멘델존 의사는 현대의료의 90%는 유해무익하다고 단언한다. 나치 이상의 대량 학살. 약의 투여는 불건전하면서 비과학적이며 게다가 비합리적이다.
약이란 현대의학대학을 숭배하는 대상에 불구하다라고 멘델존 박사는 말한다. 현대의 모든 병원에서는 약물 장기 투여로 시행하고 있다. 말기 환자가 약물요법 도중에 사망한 경우 설령 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존했을지라도 의사는 부작용사가 아닌 병사로 진단한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들의 의료행위는 모두 나치를 연상케 하는 무서운 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전에 나치 정권 아래 독일 의학계는 인간의 도리에서 벗어난 행위를 했었다. 이와 같은 고발이 또 있다. 의사에 의한 대량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다. 쿠엔틴영 박사의 말이다. 의사가 조직적으로 인간을 파괴하고 있다. 당신은 당신의 귀를 의심할 것이다. 의료란 목숨을 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지 않는가?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순진한 착각이다. 나치의 대량 학살 참극에 전 세계 사람이 전율했다. 그러나 실은 그것보다 훨씬 섬뜩한 사륙이 당신의 집에서 조금 떨어진 병원에서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신도 희생자 후보 중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런 마음을 얼어붙게 하는 참상의 경종을 울리는 의사도 거의 없다. 마지막 죽음의 수용소, 호스피스. 멘델존 의사는 현대의학이라는 악마교에 저항하는 몇 안 되는 의사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현대의학의 성전이 격화함에 따라 병원에서는 전투의 부상자인 환자를 모두 처리할 수 없어 죽음의 수용소를 건설할 필요성을 느꼈다. 현실을 은폐하기 위해 듣기 좋은 말을 사용하였다. 그것은 바로 호스피스다. 호스피스란 흔쾌히 받아들이는 곳이라는 의미다. 현대의학의 상품이란 죽음 바로 그 자체다. 따라서 먼저 환자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받아들이게 해야 한다. 인간은 살아가려는 본능이 약해지면 비인간적이고 위험한 처치도 감수하고 받아들인다. 말기 환자에게는 약물을 장기 투여한다. 환자는 폐용증후군이라고 부르는 지옥 같은 반죽음 상태로 지내는 것을 받아들이고 죽음의 상인이 하는 상담을 흔쾌히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멘델존 박사는 이렇게 결론 짓는다. 의사는 실패를 관 속에 묻어버린다. 그것도 영원히. 대량 학살. 병원 파업으로 사망률이 반으로 줄었다. 병원 파업과 기묘한 부작용. 현대의학에서 사람의 죽음은 성장산업이다. 의사의 노력은 대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사용된다. 현대인은 이 중대한 사실로부터 시선을 돌리면 안 된다. 멘델존 박사는 경고한다. 현대의학교가 얼마나 맹위를 떨치고 있는지는 의사단체 파업 시에 분명히 나타난다. 의사가 일을 그만두면 세상이 평온해진다. 아래의 사실에 당신은 할 말을 잃을 것이다. 이스라엘. 1973년 이스라엘 국내에서 병원 파업을 결행했다. 진찰 환자 수가 하루 6만 5천 명에서 7천 명으로 줄었다. 파업은
한 달간 이어졌다. 기간 중 이스라엘 국내에서 사망률이 반으로 줄었다. 이만큼 사망률이 격감한 것은 20년 전 의사 파업 사태 이후 처음이다. 그리고 병원을 재개하자 사망률은 원래대로 돌아갔다. 콜롬비아 1976년 수도 보고타에서 의사들이 52일간 파업에 돌입했다. 구급의료 이후에는 일절 치료를 하지 않았다. 파업 기간에 현지의 사망률은 35%나 낮아졌다. 역시 파업 해제로 사망률이 회복되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1976년 미국 서해안의 로스앤젤레스시에서 의사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기간 중 수술 건수가 60%나 감소했다. 당시 로스앤젤레스시의 사망률은 18% 낮아졌다. 파업 기간 중 의사와 간호사는 외외적으로 구급치료만 했다. 즉 만성질환 치료를 중지한 것이 수많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 멘델존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의사가 영원히 파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의사가 의료 행위의 90%를 중지하고 구급 의료에만 힘쓰면 사람들의 건강 상태는 틀림없이 개선이 될 것이다. 가짜약 신약 임상실험의 3분의 2는 사기다. 신약의 3분의 2는 가짜약이다. 현대의료는 시신교다. 그 예가 바로 약물요법이다. 멘델존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그액의 보수가 얽힌 제약회사와의 유착이 있기 때문이다. 제약회사가 파견하는 의료정보 담당자가 실제로 하는 일은 영업사원과 같다. 하지만 그들은 의사와 막대한 이익을 서로 나누어 가지려 우호 관계를 맺는다. 판촉활동의 하나로 매우 호화스러운 접대는 물론 심부름과 주문을 받으러 다니거나 약의 무료 샘플 배부 등으로 날마다 동분서주하고 있다. 제약회사와 의사의 유착 모습에 저편과 이편의 차이는 없다. 이렇게 제약회사는 필사적으로 신약을 병원에 팔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 유효성 불멸의 가짜약이라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4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저명한 과학자로 구성된 위원회가 약에 관한 문제를 연구한 결과 아래 2가지 사실을 판명하였다. 하나, 여러 가지 악의 권한은 임상실험을 하는 의사와 연구자에 있다. 둘, 신약의 임상실험은 엉터리다.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부정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전체 의사의 약 20%가 부정확한 분량을 사용하거나 데이터 내용을 고치는 등 소위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 전체 신약의 약 3분의 1이 실제로는 임상실험을 하지 않는다. 의사의 3분의 1이 진료 기록 카드에 따르지 않는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 과학성이 인정하는 임상실험의 결과는 전체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즉, 신약의 3분의 2는 사기 임상실험으로 날조된 가짜약이다. 부작용을 알면 절대로 먹지 않는다. 당신은 믿을 수 있는가? 현재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의 약 3분의 2는 전혀 효과가 없는
화학약품에 불과하다. 아니, 화학동물에 지나지 않는다. 효능은 없고 독성만 있다. 약은 원천적으로 독이다. 맨델존 박사는 독성이 없는 약은 약이 아니다라고 야유했다. 독성에 생체는 비명을 지르고 반발한다. 그것이 부작용이다. 미 의사회는 독성, 부작용의 정보 공개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의 의사회는 독성, 즉 부작용의 정보 공개에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를 환자와의 신뢰관계가 손상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에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표현으로 부작용을 전하든지 혹은 완전히 숨기는 것이다 라고 맨델존 박사는 말한다. 의사는 태연히 말한다. 환자가 부작용을 모두 알게 되면 약을 절대로 먹지 않는다. 맨델존 박사는 이렇게 결론 내린다. 의사가 지키고 있는 것은 환자 본인이 아니라 환자와의 신뢰관계이며 더군다나 그 관계는 환자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성립한다.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는 환자의 맹신에 의존하고 있다. 의료공장, 죽음을 대량 생산, 고액의 성과급제. 왜 이런 무서운 속임수가 현대의학에서 지속된 걸까? 현대의료 제도가 성과급제이기 때문이다. 문자 그대로 의료를 베풀면 베풀수록 의사와 병원, 제약회사가 돈을 버는 구조다. 약을 한 번 투여하는 것보다 10번 투약하면 10배를 벌 수 있다. 한 가지보다 10가지 약을 파는 것이 훨씬 돈벌이가 된다. 어떤 약 A를 환자에게 투여한다. 그러면 약은 독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작용이 몇 가지 나타난다. 그러면 부작용마다 약 B, C, D를 투여하면 또 각각 부작용이 나타나서 결국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약 종류가 늘어난다. 환자는 견디기 어렵다. 그러나 의사, 병원, 제약회사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약의 매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성과급제인 의료계는 병을 치료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성과급제에서는 투약을 하는 적성요법은 의사의 벌이가 되고 약사의 주머니도 두둑해지고 제약회사도 수익이 오른다. 즉 의료 관계자에게 적효성이 높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투약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잘 알 것이다. 의료공장의 최종 상품은 죽음. 맨델존 박사는 병원이 의료공장으로 타락하고 있다고 한다. 병원에서는 건강을 만들지 않는다. 공장에서는 환자가 건강 상태를 개선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환자를 의료공장의 경영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재료로 여긴다. 공장에서 최종적으로 대량 생산된 상품은 죽음이다. 그 무시무시한 현실은 다음과 같다. 임신하면 병원을 피하는 편이 좋다. 환자 취급만 당할 뿐이다. 의사에게 있어 임신과 출산은 9개월에서 10개월에 이르는 병이므로 임산부는 환자에 지나지 않는다. 점적 장치와 분만 감시
장치의 장착, 각종 약물의 투여뿐만 아니라 필요도 없는 회음절개라는 치료를 강요한다. 감기, 의사에게는 가지 않는 편이 좋다. 의사는 대개 항생물질을 투여하지만 항생물질은 감기나 인플루엔자에는 효과가 별로 없다. 심지어 감기를 악화시켜 몸 상태가 더 나빠진다. 아이, 차분하지 못한 아이가 교사를 괴롭힌다고 해서 의사에게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약의 과잉 투여 끝에 자기 아이를 약물 중독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 건강진단, 의미가 없는 행사다. 접수처에서 무례한 대우를 받고 의사에게 긴장한 상태로 가면 환자의 혈압은 평소와는 다르다. 결국 혈압을 내리기 위해 강압제를 처방받고 대량 구매하여 돌아가게 된다. 약의 부작용이 쉽게 나타나는 것이 피부다. 피부 이상은 가장 쉽게 눈에 띈다.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근원은 대부분은 간장에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간장이 나빠지면 피부도 약해져 바로 증상이 나타난다. 간장이 약 때문에 병들어 기능이 저하되면 몸의 저항력이 약해져 약간의 자극에도 병이나 장애를 일으키기 쉬워진다. 약을 끊으면 병이 낫는다. 아보 교수는 암의 원인으로 3가지가 있다고 한다. 그것은 첫 번째 과로, 두 번째 지나친 고민, 세 번째 약물 과다 복용이다. 이 3가지 요인은 다른 병에도 적용된다. 과로하지 않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멀리했다. 심신을 안정시키려 휴양도 하고 있다. 식사도 균형 있게 섭취하고 가벼운 운동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 몸 상태가 나쁘고 병이 좀처럼 좋아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일상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자 라고 아보 교수는 조언한다. 이것은 환자의 허를 찌르는 말임이 틀림없다. 몸에 좋은 것은 모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등생의 모범 해답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보 교수의 시점은 180도 다르다. 약이 다양한 병을 만드는 최대 원흉이라는 것은 수많은 임상 사례에서 확신하고 있다. 아보 교수는 계속해서 질문한다. 예를 들면 두통 환자나 생리통으로 고민하는 사람은 통증이 올 때마다 진통소염제를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현재 병치료를 위해 통원하는 사람은 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치료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혈압을 내리는 약, 혈당치를 내리는 약, 부기를 없애는 약, 위의 통증을 없애는 약, 가려움을 없애는 약, 무릎의 통증을 없애는 서포약, 수면약 등을 몇 개월, 몇 년에 걸쳐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과잉의료, 과잉투약이 인간 본래의 면역력을 약화시킨다며 소아청소년과 의사인 모리 다케시 씨도 약물을 장기 투여하는 의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약을 과다 복용하고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일본의 타미플루 소비량이 세계에서 75%라는 것은 이상하다. 약을 남용하면 내성 바이러스가 발생한다. 병, 바이러스, 병원균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의사를 포함해서 다시 생각할 시기다.
약으로 낫는 병은 없다. 서름이 다케우미 의사는 서양 의학이란 검사를 잘하는 의료일 뿐 예방과 건강과는 담을 쌓은 의료다 라고 단언한다. 치료에 사용하는 약에는 매우 큰 문제점이 있다. 장기간 투여하면 몸에 해가 일어나는 것들 뿐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약은 원인을 개선하지 못하고 약의 성분은 매우 순수한 화학물질이므로 체내에 들어가면 전신의 항상성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두 번째, 장 내에 있는 100가지, 100쪽에나 되는 균 속의 선호균, 즉 말하면 몸에 좋은 균을 죽일지도 모른다. 항생물질과 항암제는 좋은 균을 모두 죽인다. 세 번째, 강한 부작용이 생겨 나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네 번째, 약은 병 예방에 전혀 효과가 없다. 서루미 씨의 결론은 명쾌하다. 의사가 말하는 것은 틀림없다는 생각에 고분고분 약 처방을 받아내는 환자가 끊이지 않지만 사실 약으로 낫는 병은 없습니다. 의사가 먹으라고 하잖아. 나는 최근 병원 침대에서 고목처럼 마르고 수척해져 고통으로 경련을 반복하다가 세상을 떠난 삼촌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나 저리고 아파진다. 삼촌은 어머니의 동생으로 고향에서 수재로 소문났고 해군학교 교토대학을 거쳐 간사이 전력사원이라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친척 중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이었다. 그런 삼촌이 퇴직 후 당뇨병을 앓더니 서서히 병들어갔다. 오랜만에 만난 삼촌은 식사 전에 허리 둘레에 걸친 소형 백에서 약상자를 천천히 꺼내 테이블 위에 알약을 널어놓기 시작했다. 틀리면 안 되니까 첫 줄에 하얀색, 노란색, 파란색 알약의 줄이 생겼다. 이건 당뇨병약, 이건 혈압, 이건 심장. 식사 때마다 이렇게나 많은 약을 먹고 있다니. 무심코 그만. 그렇게 먹으면 몸에 해로워요 라고 말을 걸었다. 그러자 뭐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마추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의사 선생님께서 먹으라고 하잖아. 라며 드물게 언성을 높였다. 삼촌의 성난 기세에 잠자코 말았지만 후에도 약의 줄은 늘어날 뿐이었다. 그에 반비례하여 삼촌은 순식간에 쇠약해져 갔다. 뇌경색 발병으로 걸음걸이가 불안해지더니 마침내 휠체어 신세를 졌다. 그런 식으로 몸져 누워 움직일 수가 없었다. 마지막에는 식사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그러자 의사는 자비롭게 위 수술을 권했다. 배에서 위로 구멍을 내서 주사기로 영양분을 주입하다니. 아보 선생님의 환자는 죽을 맛일 거야 라는 말이 내리를 떠나지 않았다. 마지막 병문안을 가자 삼촌의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과 발에서 끊임없이 경련이 일어나고 있었다. 더는 참을 수 없어 도망치듯 병실을 빠져나왔다. 비참하군.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생지옥. 그 후 머지않아 부고가 날아들었다. 나는 슬프지만 아주 조금은 안도했다. 더는 괴로워하지 않아도 돼요, 삼촌.
약은 환자의 자연 치유력을 죽인다. 돌아가신 삼촌이 아보 선생님의 책을 손에 들고 있었다면 지금도 웃는 얼굴로 슌스케 잘 지내니? 라고 말을 걸어주지 않았을까. 알고 모르는 지식의 차이가 인생의 미래를 180도 바꾼다. 선생님의 책을 펼치며 따뜻한 말투가 들려온다. 대부분의 현대의료약은 교감신경의 긴장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고 있어요. 몸 상태가 나쁜 사람, 병에 걸린 사람은 이미 만성적인 교감신경 긴장 상태에 있지요. 이런 사람이 교감신경의 긴장을 촉진하는 약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교감신경은 점점 긴장하여 혈류가 나빠져 과립구가 증가하고 림프구가 감소합니다. 면역력도 저하되므로 몸은 스스로 나으려는 힘을 잃어갑니다. 약은 환자의 스스로 나으려는 힘, 즉 자연 치유력을 약화시킨다. 이것은 의사, 병원, 그리고 제약회사가 원하는 것이다. 그럴수록 환자가 더욱더 의사와 약에 매달리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이미 당연한 진실이지만 이 사실을 처음 접한 사람에게는 천지가 뒤집힐 정도의 충격이 아닐까. 아보 선생님의 몸이 편안해진다고 해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과 병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처방된 약이라도 그것을 계속 먹는 것 자체가 몸에 스트레스가 되어 치유를 방해합니다. 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길 바란다. 노인은 약에서 멀어져라. 노인의 숨겨진 사망 원인은 약이다. 노인은 약에서 멀어져라. 다무라 교수의 고발은 충격적이다. 현재 병원의 대기실은 약 놓은 로비로 착각할 만큼 노인들로 넘쳐나고 있다. 순진하고 소박하게 병원을 숭배하는 노인들로 북적거린다. 다무라 교수는 최근 몇 년간 의사에게 치료받는 노인, 약을 잔뜩 받는 노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는 병이 아닌 병 때문에 복용한 약으로 사망하는 노인이 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야말로 블랙 코미디다. 게다가 노인에게 투여하는 약의 부작용으로 다른 병이 확대 재생산된다. 특히 경통과 류마티즘 때문에 복용한 진정제는 위궤양과 십이지장궤양을 일으킨다. 다무라 교수는 거듭 노인은 약에 약하다고 말한다. 간장과 신장은 체내에 침입한 동물을 해독하고 배설하는 중요한 구실을 한다. 그러나 노인의 간장이나 신장의 기능은 저하된 상태이므로 나이를 먹을수록 부작용이 강하게 작용하고 약 때문에 노인의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한다. 또 노화로 적혈구도 급격히 감소한다. 조혈 기능이 낮아서 혈액장애 등의 부작용이 있는 약의 투약은 위험하다. 영국의 웨더 의사는 노인에 대한 투약을 경고한다.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어떤 약도 투약해서는 안 된다. 또 어떤 상황에도 가능한 한 소량만 사용한다. 이것이 노인에게 약물을 투여할 때 가장 본질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일본의 대다수 의사는 노인에게 말에게 주는 먹이만큼 많은 약을 처방하고 있다. 그들은 분명히 살인 의사다.
웃음과 감사, 깨달음으로 자연 치유력 스위치 온. 어쨌든 웃고 어쨌든 감사한다. 어쨌든 웃고 어쨌든 감사한다. 이것은 국제적인 요가 지도자로 알려진 작고한 오키 마사히로 씨가 젊은 시절 얻은 뜻깊은 교훈이다. 그는 일본 군부의 밀명을 띠고 중앙아시아 부근에 잠복하던 중 적에게 포박되었다. 연행된 지하 감옥에서 한 신기한 노인을 만났다. 이 말은 노인의 입에서 조용히 나온 깨달음의 말이다. 오키 씨가 노인에게 올바른 생활 태도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했을 때의 답이다. 사형을 앞두고 조용히 정좌한 채 명상하던 노인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사형 또한 즐겁다고 온화한 미소로 말하며 일본 청년을 경악시켰다. 신을 알고 싶은 것 같군. 예, 심신을 깨끗이 하고 마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실행해야 하는 일이 많지만 자네가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하는 것은 첫째로 웃음과 감사가 신을 아는 첫 번째 길이다. 두 번째 길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그것은 지식으로 얻은 신이라는 믿음의 관념. 우주가 신이고 사람은 삶을 얻는다. 오키 씨는 수행을 통해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우주 자체가 신이므로 현상의 모두가 신의 마음이다. 젊은이에게는 자연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편이 알기 쉬울지도 모르겠군. 자네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삶을 부여받은 것이라네. 다음은 앞 이야기의 후일담이다. 지하 감옥에 갑자기 노인의 동료인 약 30명의 기마단이 급습했다. 그리고 오키 씨와 노인을 구출했다. 마치 활극 영화 같은 전개다. 그들의 은신처에서 동료의 입을 통해 노인이 알 호세이니사라는 고명한 이란 종교계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알았다. 명상요가 입문, 노인과의 만남이 오키요가의 진수를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요가가 인기인데 요가의 의원은 고대 산스크리트어로 있다 라는 말이다. 무엇과 무엇을 잇는가? 바로 우주와 인간을 잇는 것으로 잇는다는 것은 일체화다. 불교 사상에서 말하는 대아와 소아를 하나로 합친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자연 치유력 스위치 온. 성경에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다. 불전에도 타력 본원, 자력 본원이라는 개념이 있다. 타력이란 우주의 법이라는 뜻이고 자력이란 자기의 법이라는 뜻이다. 타력 본원이란 우주의 법에 따라 살아있는 자기를 깨닫는 것이며 자력 본원이란 자기의 법, 즉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타력과 자력, 이 수레의 양쪽 바퀴로 본은 성취하여 인생에서 궁극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동서양 모두 같은 진리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굳이 종교적 사례를 든 것은 스스로 삶을 부여받았다. 우주, 즉 신의 일부다라는 진리를 체득하지 않는 한 자연 치유력의 스위치는 좀처럼 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생로병사를 불교에서는 사고라고 한다. 이것은 곤혹, 불안, 공포의 씨앗이 된다. 곤혹, 불안, 공포, 사고 팔고 온갖 고생을 함. 이는 아보 도우로 교수의 면역학 관점에서 말하면 교감신경의 긴장 상태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더욱더 불안과 공포가 심해지는 악순환이다. 한편 면역력, 즉 생명력의 지표인 림프군은 기능을 정지하고 암이나 감염증이 몸을 좀먹기 시작한다. 회심과 감사와 웃음이 암을 극복한다. 안심, 인명, 나날이 즐겁고 평온하다. 종교적 달관의 경지란 그런 것이다. 또한 이 정도 경지에 이르지 않으면 진정한 병의 치료는 없다. 실제 암 환자의 모임인 암환자학연구소, 이점미회 등에서 암을 자연적으로 치료하여 완전히 치유한 환자는 예외 없이 거의 이 경지에 달한 사람뿐이다. 이들의 체험기를 읽으면 모두 공통적으로 무언가 회심의 순간을 얻은 상태다. 그것은 실로 하늘의 계시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암환자연구소 대표 가와다케 후미오 씨는 암에 걸려 정말 다행이다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암이 새롭게 빛나는 인생의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암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 모두 예외 없이 암에 걸리길 잘했어, 암에 감사하고 있다며 저마다 웃는 얼굴로 말한다. 앞서 말한 알 호세이니 씨의 말을 상기하기 바란다. 암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은 모두 신에게 다가간 사람이다. 한편 반대인 사람도 있다. 바로 병원, 의사, 약을 숭배하는 사람이다. 어쨌든 현대의학의 도움을 청하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사람이 가와다케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사람이다. 가와다케 씨는 그런 사람은 암이 낫지 않는다고 고개를 젓는다. 그곳에는 언제나 불안과 공포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두려운 항암제 등 독 약물의 투여 때문에 암과 싸우는 NK세포가 적어진다. 다른 병도 마찬가지다. 남에게 의지하지 마라. 자신에게 의지하라. 자신을 살리는 우주의 힘을 신뢰할 때 체내에서 표면화되는 것이 바로 자연치유력이다. 이 진리에 따라 우리 주변에 넘치는 다양한 약들을 재평가하자. 감사합니다.